毁了你的江山也毁了你。 영상 속 무대에서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는 루오 다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화장을 지은 모습인데요. 그는 중국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커서 여장하여 연극을 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성스러운 외모와 연극에 대한 애정으로 무대에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수백만 명의 팬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을 팔아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3년 7월에 야채 보관하는 지하실에서 참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주 경찰은 그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민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다메이를 해친 범인은 그와 평상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인플루언서 다메이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위저우시에는 판가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구불구불한 산길 하나만 있고 통신신호도 아주 불안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요. 다메이의 본명은 상잠펑이며 1993년에 마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사일하는 부모 밑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데요. 어린 다메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설날 등 명절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명절이 되면 마을 주민뿐 아니라 이웃마을의 사람들도 같이 모여 연극단을 초대하여 허난성 특유의 연극을 공연하게 하여 다 같이 명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만 되면 야외에 만들어진 무대에서 배우들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연극을 하며 어른과 아이들은 무대 밑에서 연극을 즐겨봤습니다. 이에 다메이는 어렸을 때부터 연극에 관심을 두게 되어 7살에는 연극을 따라야 했습니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다메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는 직조 공장에서 일하며 계속 노래 연습을 하였는데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원으로 가 노래를 불렀으며 그는 민속극 단체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다메이는 난양에게 민속극을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난양문화예술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에는 어린 여동생이 있고 또 예술학원에 등록금이 1년에 2,600위안, 하나로 약 49만 원이 되어 1년 내내 농사짓는 부모에게 꽤 많은 액수여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이의 부모는 아들이 민속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돈을 더욱 절약하여 아들을 그 학교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다메이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다닐 때부터 술집과 소극장에서 소규모 전통 민속극을 하는데 참여하여 알바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3년의 학교 생활을 마친 다메이는 2013년에 졸업하고 여장남자로 비즈니스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는 친구와 함께 남양공원 근처의 월세가 하나로 4만 원 정도 되는 작은 집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옷장만 있었으며 화장실과 주방은 전부 공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장남자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다메이는 종종 새벽 3시에 일어나 5대의 차를 따라 지방으로 가 공연해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여러 배우들이 에어컨이 없는 차 안에 있어야 하며 낮에 공연하게 되면 하루 종일 햇볕 밑에서 연기해야 했습니다. 술집이든 호텔, 목욕탕이든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다메이는 꼭 갔었습니다. 한 번 공연하게 되면 200에서 300위안, 하나로 38,000원에서 57,000원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중개자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줘야 하여 아주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연이 있는 게 아니라 다메이의 한 달 수입은 2,000위안, 하나 38만 원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여행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힘들게 일해 번 돈은 그냥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민속극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이는 민속극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무대를 사랑하며 공연이 없을 때는 새로운 노래와 춤을 배우고 돈이 모이면 하나로 100만 원 정도의 복식을 제작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항상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메이는 3년 동안 고생하며 꽤 좋은 성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4년간의 무대 경험을 쌓게 된 다메이는
난양과 주변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어 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공연당 1,000위안, 하나로 20만 원 가까이 되는 페이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월 수입은 여전히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다메이는 돈을 벌기 위해 SNS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중국의 단편 동영상 플랫폼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다메이도 그 기회를 타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상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메이크업과 연극 의상을 입은 영상입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외모와 열심히 한 메이크업을 한 그는 허난성 사투리 남성의 목소리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哎呦我的妈呀！卸妆姐妹，这大半夜花了3个小时，真的3个小时啊！这给我热的不说了，我能忍受，但是头是真疼啊！他妈卸掉，受不了了，实在受不了，花的像鬼似的，一天，哎妈！Hello， 大家好，我是一名古装反串演员，我叫罗大美。今天花了将近3个半小时的准备时间，包括化妆、盘头和服装的搭配，给大家献上一首《红楼梦》的主题曲，望凝眉，希望大家能够喜欢。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유형은 직업 여성으로 변신한 내용인데 다메이의 키가 170cm에 아주 말라 가발과 직업 여성의 복장을 차려입기만 하면 아주 우아했는데 여전히 남성의 목소리로 재미있는 효과를 줬습니다. 前面有一个漂亮的小姐姐，咱们去要一下她的联系方式。小姐姐，可以把你的联系方式给我吗？不好意思，我没带手机。手机不在手里边呢吗？给一个吧，哪那么小气，快点给一个，快点！要联系方式干啥？我男的啊，有啥用？烦死了，我死掉！明白，男的呀。啊，那你我就是一个男扮女装，我平时就是一个男的啊，我也不是什么变性人，也不是什么改装车啊。舞台上我是一个小姑娘，舞台下边就是一个男的啊。本是男儿身，反串俏佳人，披个烂假发，到处去骗人，就是这么回事，就是这么简单。 보기 드문 컨셉으로 그의 팬들이 점점 많아지며 다메이는 얼마 안 돼 인플루언서가 되어 불과 2년 만에 두 개의 플랫폼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의 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전문으로 올리기 전부터 다메이는 이미 SNS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는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주로 기존 판매했던 화장품을 판매하였습니다. 跟你说哲侠，你看我也能给你拍住啊，也能给你拍住，也能给你盖住，但是要告诉你，他还是 V 哲侠，不是死哲侠的啊！哎妈，拍太高了，这妆也弄花了啊！他还是 V 哲侠，不是死哲侠的姐妹们啊！我这拍2遍了啊，拍2遍了。 다메이의 팬은 주로 후진 도시와 시골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들의 소비 능력이 아주 높았습니다. 한때 다메이는 매일 오후와 저녁에 1시간씩 2번의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수년간의 무대 경험 덕분에 그는 생방송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청자가 원한다면 허난 오페라는 물론이고 베이징 오페라와 팝송도 아주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 메이크업 방법과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요. 다메이는 이렇게 이름을 날리며 생방송을 통해 생필품을 판매하고 셀프 미디어도 잘 운영하여 점점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메이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려 직원을 모집하여 10여 명이 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난양인 물류단지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소년이 학력이 부족하고 키가 작고 또 체격이 말랐는데 자신의 노력과 끈기에 시대의 발전 기회를 활용하여 몇 년 만에 유명인이 되어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而听的门是响连声，门里边走出来一位女花容，嘴里亮光啊，把她打开，大量女子，她的好面容，多说着也不过那17岁，再小着也不过手上也动她的好头发。 다메이는 두 동영상 플랫폼에 각각 1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에서 사실 팬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 연극 배우로서 본인의 재능으로 그의 생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2020년 다메이는 한 번의 생방송에 30만 위안, 하나로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판매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매하는 제품이 유명 브랜드가 아닌 화장품으로 하루에 약 10만 위안, 하나로 2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게 아주 쉬워 1년에 최소 1,000만 위안,
하나로 약 20억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부유한지 감추는데 다메이는 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가 먹는 것과 쓰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돈을 번 후 우선 난양에서 100만 위안, 하나로 약 6억이 되는 부동산 세 채를 잇따라 사들였고 또 간 유명해졌을 때 40만 위안, 하나로 약 7,567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다가 2년 후 그는 또 더욱 비싼 포르쉐 파나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차량을 구매하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값이 비싼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상시 그는 구찌와 에티아드의 옷을 즐겨 입었는데 거의 하나로 약 1,000만 원에 가까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본인이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는 장면도 인터넷에 올리곤 하였는데요. 그는 또 옥을 많이 구입하여 목에 차고 다녔는데 거의 모든 영상에 하나로 1억이 넘는 옥 목걸이를 메고 있었으며 옥반지와 팔찌도 자주 자랑했었습니다. 그는 옷과 장식 그리고 승용차를 마음껏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 성형 수술을 했으며 피부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다메이가 여장을 했을 때 이미 그가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벌에 하나로 몇백만 원이 되는 연극 복장도 많이 제작했으며 몇천만 원이 되는 머리 장식을 구매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극하는 캐릭터는 여황제부터 여귀신까지 다양했는데 전부 아주 화려하였습니다. 다메이가 부자가 되자 그의 가족들의 삶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난양에 있는 부모에게 집을 사줬으며 여동생이 대학 다니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가족을 아주 사랑하는 다메이는 비싼 과일과 화장품을 박스씩 집으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다메이는 돈이 많아지자 사회 환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안우이성에 홍수가 났었고 2021년에는 정지우에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대규모의 재난에 다메이는 적극적으로 돈과 물품을 기부했으며 심지어 차량을 임대하여 물품을 수집해 최대한 빨리 재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 한 팬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겨 본인의 집이 너무 가난하다며 다메이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메이는 상대방을 본 적이 없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설날에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바로 팬에게 5천 위안, 하나로 약 9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의 채팅 기록만 봐도 그의 착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누나, 울지 마세요. 설날 누구에게도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루빨리 병에서 회복해서 행복하길 바랄게요. 울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돈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방금 상황을 물었던 거예요. 아저씨가 몹시 아프다고 하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됐으면 해요. 빨리 받으세요. 다메이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을 때 SNS에 뭐라고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그는 돈이 많아지게 되어 똑같이 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가 고급 자동차와 사치품과 보석 같은 게시글을 올리는 건 그가 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다메이의 친구는 그에게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부러워하게 놔도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와 하구 그리고 친척들은 그가 돈이 있는 걸 알고 하나 둘씩 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리가 넘치는 다메이는 단 3년 만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수백만 위안, 하나로 10억이 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건 쉽지만 돌려받기는 아주 어려웠는데요. 그는 할 수 없이 매년 설날이 되면 SNS에 빨리 돈을 갚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정이 코앞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들 알아서 돌려주세요. 제가 당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전에요. 하지만 그의 돈을 갚는 사람이 얼마 안 돼. 그는 본인의 SNS의 닉네임에 돈을 빌리면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야 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재산을 자랑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5일에 다메이는 난양시 추안 펑하대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여자의 사랑 신기위치주 장비물을 연기하였습니다. 공연은 저녁 21시에 시작해서 23시경에 끝났습니다.
그때 그의 여동생은 여름방학 중이어서 오빠의 집에서 생활했었는데요. 그날 밤 여동생은 오빠가 저녁에 집을 떠나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귀가하지 않아 놀라게 되어 오빠의 SNS를 확인하여 그가 모든 게시글을 3일 동안만 볼 수 있게 설정했으며 또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바로 오빠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다메이는 지금 할 일이 좀 있어 문자 보내지 마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다메이의 어머니도 역시 아들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메이는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쳤다고 어머니에게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며칠 동안 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아들은 또 음성 메시지로 전화하면 위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니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며 지금 도피 중이냐, 음주운전한 거냐, 차량 보험이 없느냐고 계속 물었는데 이에 다메이는 답하지 않고 문자로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직 발각되지도 않았어. 내 차도 추적되지 않으니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알려줄게. 사람을 보내 차를 가져가면 돼. 다메이는 평상시에도 부모와 음성 메시지와 문자를 번갈아 보내 가족은 이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아침에 다메이는 어머니에게 차를 난양에 주차했다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약 3시간 후 자동차와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진 몇 장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주차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의 요구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50년 넘게 농사일만 해왔으며 시골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어 아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여행 중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6월 8일에 다메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며 가족들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꼭 자기 말대로 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였습니다. 며칠 후 다메이의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였는데요. 평상시 다메이는 매일 최소 4개에서 5개의 게시글을 업데이트했는데 그냥 여행 중이라는 이유로 매일 게시글 하나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또 연락도 안 될 수 있을까요? 다메이가 걱정이 된 친구들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그들은 다메이가 고향으로 와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는데 다메이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의 부모는 아들에 대해 걱정하게 되어 그의 친한 친구를 찾아가 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우선 자동차의 운전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메모리 카드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을 찾아 다메이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이가 한 달 반 실종되어 8월 28일이 되고서야 그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3일 동안 수사하여 다메이를 찾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다메이는 이미 숨진 지 오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2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우선 다메이가 실종된 날 저녁 그의 차량은 난양시 난자오현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이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은행카드에 있던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8천만 원이 되는 돈은 전부 이체되었습니다. 7월 6일 다메이가 실종된 날에 극장 부근의 CCTV 속 다메이는 공연을 끝내고 한 남성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여 또 일라밀려를 태워 난주현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신속히 그 3명의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3일 만에 그들을 전부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소식에 따르면 수감자 중 한 명은 다메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친구들과 함께 그를 납치하여 돈을 강탈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다메이를 납치하여 그에게서 10만 위안, 하나로 약 2천만 원만 얻으려고 했는데 생각 밖에 다메이의 은행카드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돈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메이의 돈을 모두 빼앗은 후 그를 미얀마 북부에 팔면 그가 사라지고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중국 정부에서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기간이라 사람을 미얀마로 보내는 게 불가능하여 그들은 그냥 다메이를 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메이를 한적한 산골 마을로 데려가
해친 이후 그를 폐기된 지하 창고로 방치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본인들이 한 짓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신고받고 바로 체포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날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수감자 3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메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악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부부는 잠든 사이에 사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입을 닫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노력 끝에 경찰은 마침내 피해자의 딸로부터 증언을 확보했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바로 전날 밤에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교통사고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했지만 사실 범인은 경찰이 추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미국 일리노이주 리버티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북동부에 위치한 리버티빌은 인구가 2만 명 정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1936년 주인공 브루스는 일리노이주의 먼덜라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조지는 사업가로 먼덜라인에서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 등을 운영하여 그의 가정은 꽤 부유했습니다. 브루스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성공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성공을 일구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나 리버티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브루스는 힘들고 고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그 덕분에 그는 빠르게 자본을 모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약 21살이 되던 해 그의 꿈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브루스는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리버티빌에 주유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사업 노하우 덕분에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곧 그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업가가 되었는데요. 1959년 23살이 된 브루스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달린과 결혼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들은 첫째 아들 커트, 첫째 딸 로빈, 그리고 둘째 아들 빌리를 차례로 낳았습니다. 달리는 주로 육아를 담당했고 브루스는 사업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1975년 40세도 채 되기 전에 브루스는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리버티빌 전역에 걸쳐 주유소 체인점부터 부동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들은 가족 5명이 함께 살 6에이커 규모의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저택에는 10여 개의 방이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브루스는 사업적인 성공과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어 세 자녀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는데요. 특히 첫째 아들 커트와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커트는 10대 시절부터 방황하며 나쁜 습관에 빠져들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로비는 나쁜 습관은 없었지만 반항심이 강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종종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빌리는 사실 브루스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고 브루스는 심지어 빌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빌리 역시 형 커트의 영향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매일 파티를 즐기며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브루스는 점점 분노했는데요. 막내 아들 빌리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브루스는 큰아들 커트를 하인방으로 내쫓고 주요 생활 공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두 형제가 마주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브루스는 빌리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 후 5년 동안 이 가족은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980년 6월 6일 금요일, 브루스에게는 정기회의가 있는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침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그의 조수 리차드는 곧바로 브루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브루스의 딸 로빈이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이 침대에서 참변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받은 로빈은 바로 자고 있는 남동생 빌리를 깨웠고 빌리는 또 형 커트를 불러 세 남매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부는 모두 총격을 당했는데 머리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상처로 보아 달린이 첫 번째 피해자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잠을 자다가 총격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반면 남편 브루스는 더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머리에 총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자국과 구타 흔적이 있었습니다. 브루스의 상처를 보니 그가 생전에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브루스의 저항이 너무 심해 범인은 급소를 노리지 못했고 그 결과 브루스는 처음 총격을 가한 후 바로 숨지지 않아 범인은 총기와 흉기로 그가 숨질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이 잔인한 형사사건의 경찰은 우선 범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브루스 부부의 세 자녀 20살의 커트와 17살의 로빈 그리고 15살의 빌리를 조사했습니다. 로빈과 빌리는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각자 다른 곳에 갔다가 새벽쯤 집으로 돌아가 바로 휴식을 취해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커트는 그날 밤에 집에 있었지만 침실이 부모님 방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밤새 폭우가 내려 종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 브루스의 형제가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는 경찰의 조사를 중단시키고 새 아이를 데리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정보원을 잃은 경찰은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수사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 며칠 동안 피해자의 이웃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저녁에 폭우가 쏟아지고 전등번개가 심했기 때문에 이웃들은 아무런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고 이상한 광경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를 분석했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고민하던 중 브루스의 막내 아들 빌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빌리는 경찰에게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자신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고 곧바로 빌리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삼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 사진을 살펴보던 빌리는 곧 집에서 많은 보석과 수집용 고급 총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리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는데요. 하지만 이미 확보된 단서에 따르면 범인은 몰래 집에 침입하여 브루스 부부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행동은 돈을 훔치려는 목적보다는 복수를 하려는 목적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처음에 경찰은 복수가 범행 동기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주 후 누군가가 강가에서 우연히 브루스 부부의 도난당한 보석과 총기를 발견했고 그제야 경찰은 범인이 재물이 아니라 복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라면 힘들게 얻은 물건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범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현장을 조작한 거였습니다. 범행 동기를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 부부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브루스의 큰아들 커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는데요. 우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커트는 본인이 계속방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트는 세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부모와의 관계도 가장 나빴습니다. 또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집안에서의 활동을 제한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찰은 커트가 복수심에 불타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이 합리적이긴 했지만 커트는 일반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사건 당일 브루스의 형은 이미 새아이에게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충분한 증거 없이는 커트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몇 달 동안 경찰은 열심히 사건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브루스의 세 자녀는 부모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부모의 유산 분배도 마쳤습니다. 큰아들 커트와 막내 아들 빌리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서 각자 130만 달러, 하나로 약 17억 원을 상속받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둘째 로비는 130만 달러 외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살고 있던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것만 같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지역에 남아있는 로빈에게 질문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로빈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낮았고 부모와의 관계도 가장 좋았기 때문에 경찰은 로빈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빈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게 되었는지 사건 발생 3년 후 경찰에게 자신의 형제 중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빈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녀는 며칠 후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빈은 다시 경찰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로빈은 진실을 밝히기 전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고 겨우 20살이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은 누군가 로빈의 차를 고장내서 그녀를 죽게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단순히 로빈의 과속이었고 차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해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당국이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로빈의 오빠 커트가 여동생을 해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스 부부가 살해당했을 때부터 지역에서 커트가 돈 때문에 부모를 해쳤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커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로빈이 사고를 당한 시점이 그녀가 진실을 밝히기로 한 바로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커트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부부 살해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범은 경찰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1995년 5월 사건 발생 15년 후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커트는 여전히 경찰의 주요 의심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빌리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빌리가 몇 년 전 강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매우 의아해했는데요. 빌리는 사건 발생 후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빌리는 15살이었고 경찰의 의심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 빌리는 금전적으로 큰 욕구가 있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옥으로 가서 빌리를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문에서 빌리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기분이 매우 저조했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빌리에게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결국 다음날 빌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과정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You called stupid so much times by your own parents. So what's going through your mind? They're saying them sick of this bullshit, man.
Out of here and get them out of my life one at a time. Okay, and then what did you decide? He simply decided I was going to get rid of my mom. 빌리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은 그에게 기대가 컸지만 그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가 잘못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그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처음에 빌리는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사건이 발생한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 저녁 빌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빌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머니에게 술 냄새를 들키자 어머니는 곧바로 그를 꾸짖기 시작했는데요. 빌리는 자신이 하루 일과를 요구대로 마친 후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고 두 사람은 이 일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빌리에게 심한 말을 했고 그를 군사학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빌리는 매우 화가 났는데요. 빌리는 집안의 오락실로 가서 술을 더 마셨지만 마음이 진정되기는커녕 복수심만 더 커졌습니다. 그는 진열장에 있는 총기를 보며 부모님을 없애버리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쯤 빌리는 총을 들고 부모님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브루스와 그의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빌리가 들어온 곳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빌리는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가장 컸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려는 순간 빌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약 1분 동안 망설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빌리는 계속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 천둥 소리에 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히고 어머니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즉사했고 옆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브루스가 일어나 저항하려고 하자 빌리는 그를 향해 총을 쐈지만 총알이 빗나가 브루스는 바로 죽지 않았는데요.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브루스를 보며 빌리는 총과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빌리는 집안의 보석과 범행 도구를 강해버려서 범행 현장을 조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물건들이 나중에 발견될 것이라고는 그리고 자신의 범행이 형 커트에게 얼마나 큰 공경을 가져다 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커트가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여론 때문에 커트는 도피하는 것을 결국 선택했습니다. 로빈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빌리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형제자매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re you sorry that your parents are dead, Bill? Yes and no. Can you explain that? What do you mean yes? And then what do you mean no? Yes, because the shit I had to deal with them was gone And that was kind of a relief. for me. And then, no, because it really got my sister. And what about you, Bill? And I felt like an outcast Why? You know? because I could never do anything right. 1996년 8월 10일 브루스 부부가 살해된 지 16년이 지나고서야 이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빌리는 2건의 살인 혐의로 80년형을 선고받았고 2035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일본 도쿄 고토구의 한 23살의 사무직 여성이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와 주변의 모든 CCTV와 아파트의 모든 입주자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행적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그녀가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 집에서 기이하게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그녀의 사건이 보도되자 곧 일본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강동 아파트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여성,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2008년 4월 18일로 돌아가 봅시다. 실종된 여직원의 이름은 히가시 조리카이며 나가노 시의 세자매의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7년 3월에 도쿄 근교의 한 여대의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세자매가 모두 도쿄에서 학교를 다녀 그들은 같이 지냈었는데요. 그러다 여동생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시조리카와 언니는 살던 곳에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일 시조리카와 언니 히가시 시로에미는 도쿄 고토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건물에 CCTV가 가장 잘 설치되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 두 자매만 집에 있어 안전을 고려하여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선택한 곳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아침 7시 45분 언니가 일어났을 때 여동생 시조리카는 이미 부엌에서 두 사람의 점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조리카는 언니에게 오늘 감자전 했는데 언니 건 먼저 준비했어 라고 말하며 본인의 도시락을 파란색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8시 20분 시조리카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떠나려고 하자 언니가 전철이 멈춰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면 잊지 말고 문자 보내줘 라고 하자 시조리카는 알겠다고 하며 집문을 나섰습니다. 두 자매의 사이가 좋고 또 같이 살고 있어 그녀들은 매일 상대방에게 자신의 동성을 서로 알렸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시조리카는 저녁 19시 30분쯤에 언니에게 집에 도착했어 라고 문자를 보내 언니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20시 30분이 되어 언니도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집문 앞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문은 열려있고 현관에는 동생 시조리카가 그날 신었던 장화가 놓여 있었고 점심 도시락을 담은 파란색 주머니도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시조리카가 집으로 돌아온 게 맞는데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언니는 시조리카가 급한 일로 잠시 외출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집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리며 시조리카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하였지만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걱정하게 된 언니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동생을 다시 찾아봤지만 여전히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문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현관에 있는 잡지에서 빨간색 자국 몇 방울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더욱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집안 곳곳을 확인하다 부엌에 날카로운 도구 하나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반으로 잘려져 있었는데 그중 절반은 없어졌습니다. 이에 언니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경찰은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그녀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현관에서 소량의 붉은 흔적과 제3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조리카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피해당하고 밖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남겨진 흔적에 따라 범인이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있는 CCTV를 모두 확보하여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조리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장면은 시조리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가 아직 아파트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날 저녁 22시쯤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집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주자에게 사건 발생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시조리카와 언니는 아파트에서 제일 높이 있는 916호실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사건 발생하기 1년 전에 완공되어 입주율이 아주 낮았었는데요. 9층에는 시조리카 자매가 살고 있는 916호실 외에 914와 918호만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914호실의 남성 거주자 스즈키를 신문했는데 그는 자신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918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호시마는 그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3분의 1의 방이 비어 있어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 이날 밤 경찰은 결국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4월 19일 다음날의 경찰은 아파트 내 모든 거주자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지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검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과 일치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두 자매의 인간관계는 무척이나 단순하고 누구와 원한도 없었는데 시조리카가 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이 계속하여 해결이 안 돼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설마 시조리카가 갑자기 행방불명된 걸까요? 일본에는 보통 인구가 희박한 산림에서 사람이 종종 행방불명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건 아주 드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조리카가 이미 큰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인 5월 24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처음 경찰이 거주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 한 사람에 대해 의심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건 당일에 공교롭게도 부식성 화학물질을 접하게 되어 모든 지문이 아주 흐린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918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호시마였습니다. 그도 사건 당일 집에 없었던 이웃이었는데요. 경찰은 한 달이 지나 그의 지문이 회복되었을 거로 생각해 호시마에게 통보 없이 그를 찾아가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은 호시마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지문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918호 거주자인 호시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다음날 민가침입 혐의로 그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호시마 다카토쿠는 사건 당시 33세인 남자였는데요. 그는 시조리카 자매가 이사 오기 3주 전인 2월 9일의 아파트로 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시조리카의 집 사이에는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찰은 5월 25일 호시마를 체포하고 그의 집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욕실과 방 안에서 소량의 붉은 흔적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식을 거쳐 바로 한 달 전에 실종된 시조리카의 DNA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가 이미 숨졌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추후의 조사에 호시마는 시조리카와 친분이 없다고 하며 범행 동기는 단지 본인의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에 두 자매가 거주하게 되어 그는 일주 동안 자매를 감시하다가 결국 여동생 시조리카를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시마를 체포했을 때 경찰은 그의 방에서 시조리카를 찾지 못하였는데요. 그럼 그가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녀를 납치했는데 왜 그의 방에는 피해자가 없었을까요? 그녀는 어디에 숨겨졌을까요? 조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과정도 점차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4월 18일 저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4월 18일 오후 19시 30분 시조리카가 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옆집 918호실에 사는 호시마가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시조리카를 통제한 후 그녀의 방에 있는 핑크색 추리링으로 그녀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반으로 잘라 절반의 천으로 그녀의 손을 묶은 후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호시마는 시조리카와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그녀가 거세게 저항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22시 20분쯤에 호시마의 초인종이 울리게 되었는데 호시마는 도어 스코프를 통해 문 앞에 서 있는 경찰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이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호시마는 매우 당황해하며 집에 없는 척하며 경찰 조사를 피했습니다. 20분 뒤 호시마는 편의점으로 가는 척하며 복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일부러 접근해 그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경찰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그 중에 한 여자가 실종되었는데 혹시 이에 관해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호시마는 경찰이 이미 히조리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본인의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 그는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경찰과 몇 마디를 나눈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본인의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시마는 그날 밤 바로 시조리카의 목숨을 끊고 그녀를 도망낸 뒤 냉장고와 침대 밑에 종이상자에 각각 숨겼습니다. 이때 집에서 여동생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언니는 시조리카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숨지게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월 19일 다음날의 경찰은 아파트의 모든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호시마의 방에는 종이 박스가 아주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 박스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호시마의 집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 호시마가 적극적으로 종이 박스를 개봉하여 경찰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찰은 그에 대해 의문점이 없어 그의 집 천장과 일부 종이 박스를 간단히 확인한 후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호시마의 지문을 채취했는데 그가 전날 밤 부식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지문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지문 채취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호시마는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뒤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조리카의 실종 사건으로 매일 수많은 매체의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모였는데요. 호시마는 무슨 이유인지 인터뷰를 열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조리카의 가족은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아주 슬퍼하며 검찰과 같이 판사에게 범인에 대해 극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호시마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여 부인할 수 없지만 호시마의 변호인은 호시마가 시조리카를 해쳤을 때 사용하는 범행 도구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피해자 집에 있는 도구이므로 이번의 사건은 계획이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어서 극형은 너무 과하다며 무기징역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또 호시마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된 건 그의 가정환경과 어릴 적에 겪은 일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시마는 1975년 오카야마의 4인 가족에서 태어났고 부모 외에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어릴 때 가정환경이 매우 좋았는데요. 그리고 호시마의 아버지는 아들 호시마를 엄격하게 키워왔습니다. 호시마가 2살 때쯤 그의 허벅지는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게 되어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흉터 때문에 호시마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본인의 고민을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성격이 너무 연약하다며 그로부터 아들에게 반바지만 입게 하며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용감하게 직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시마는 더 많은 학우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호시마는 점차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에 휩싸인 호시마는 한 번도 여자아이와 사귀어 본 적이 없으며 여성에 대한 인식은 전부 만화나 게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생각도 비뚤어지며 환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사람을 무섭게 한 키워드를 대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카야마의 현림고등학교에서 정보처리학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대형 모바일 게임 제작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게임센터의 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시마는 아주 불만해하며 사직을 선택하였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돼 호시마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입사하여 파견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한 달에 50만엔 약 460만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호시마의 동료들은 그가 말수가 적었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1월 13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시조리카의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호시마에게 5가지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1월 26일 첫 재판에서 호시마는 극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시마의 변호인은 항소하며 전과가 있는 죄수만 극형을 선고받았다며 또 호시마가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른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기에 극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월 18일 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호시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과에 아주 불만해하여 2009년 6월 11일에 도쿄 고등법원에 재항소했습니다. 그러다 9월 10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2차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여 호시마는 결국 무기징역으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악심을 품은 혹은 범행을 저지른 위험한 사람들에게 교육 그리고 징계하여 그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본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기 전까지 고개를 숙여 핸드폰만 보지 말고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소도 집 번호까지 쓰지 말고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에서 거주하며 본인이 혼자 산다는 걸 남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